자, 우리 핵심어법 8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8강을 열심히 찍었는데요. 확인해보려고 영상을 틀어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선을 빼놓고 열심히 혼자 떠들었던 겁니다. 하마터면 그거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자, 즐거운 마음으로 어차피 수백 번 해왔던 강의인데 한 번 더 한들 어떻습니까? 자, 52쪽 보시면 통사론 해가지고요. 통사론은 뭐 다루는 부분이죠? 문장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문장의 구성 요소라든가 구조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왜 형태론도요. 단어의 구성 요소나 그다음에 단어 구분하는 거 배웠었잖아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문장 성분과 품사라는 거 차이점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장의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요. 뭐 혼문장이나 겹문장, 그다음에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왜 문장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완결된 생각이 표현된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문법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결, 높임, 시간, 피동사동, 부정표현 같은 문법 요소들 학습하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한번 보죠. 자, 한번 보시면요. 문장과 문법 단위에서 문장은 그냥 뜻 한번 가볍게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다만 이제 여기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문장보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개수 세라는 거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를테면 마침표라든가 물음표라든가 느낌표로 끝나는 게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는 거고요. 자, 문장의 구조는요. 크게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뉩니다. 이건 상식적이죠. 주어까지가 주어, 나머지 부분이 다 풀이해주는 서술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문장 구성의 문법 단위 3번 바로 가서 한번 보죠. 이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앞에서 국어의 특징 배울 때 국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 뭐라고 했어요? 서술어라고 했죠. 그래서 서술어가 가장 핵심적인 문장 성분이고요. 이 서술어와 서술어가 요구하는 요소들을 기본으로 해서 문장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세부적인 요소를 한번 보죠. 먼저 일단 어절이라는 게 나와 있죠. 얘는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덩어리, 말이 뜻하는 거고요. 띄어쓰기의 단위와 일치합니다. 역시 어절 몇 개인지 세라 이런 거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문장 성분이라는 것을 배울 때 어절이 최소 단위가 되기 때문에 요거 다루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둘 이상의 단어가 의미상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의 품사,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문 보면 저 학생이 철수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저가 꾸미는 말, 학생이 꾸밈을 받는 말 해서 의미상 한 덩어리로 묶여서 문장에서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보다는 절이 중요해요. 절도요. 얘는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온전한 문장이 전체 문장 안에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비가 얘 보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내렸다라고 했을 때 요거 밤이 새도록, 밤이 새다에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묶여 있고요. 이것이 묶여서 뭡니까? 비가 어떻게 내렸다고 밤새도록 내렸다고 해가지고요. 꾸미는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보조단 잠깐 보시면 구와 절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둘 다 두 개 이상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가 절은 무슨 관계로 묶이는 거라고 했어요? 주어, 서술어 관계로 묶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보조단의 예문이에요. 이를테면 새 옷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옷이 새다라는 주술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반면에 민수는 수지가 학생임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 수지가 학생이면요. 새 옷과 다르게 어때요? 수지가 학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묶이죠. 이런 것들이 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절 강조하는 이유는요. 문장의 구조 분석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시고요. 자, 53쪽에 계속 이어서 가죠. 이번에 문장 성분 해가지고요. 대표 기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목적어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요. 문장 성분 구분하는 거 출제가 됩니다. 자주 나오진 않는데 올해 2023년 국가직 9급에 국가직 9급이 아니라 지방직 9급이네요. 지방직 9급의 문장 성분 보어 파악하는 게 출제가 됐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겁니다. 근데 뭐 귀퉁이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어서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거기 대표 기출 문제 아래 설명 좀 같이 먼저 보고 갈게요.
문장 성분이란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단위니까 품사처럼 단어 자체의 의미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최소 어절 이상의 단위에서 기능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문장 성분이라고 하게 되면 품사처럼 무슨 사가 아니고요. 무슨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주성분 한번 보시면 주된 골격을 이루는 성분. 그래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고요. 그다음에 부속 성분 표 같이 보세요.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친구들을 부속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독립 성분이라는 것은 다른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독립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어가 있어요.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 해가지고요. 기본적인 체계는 항상 잡고 계셔야 해요. 그죠? 예전에 문제 다음 중 절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이렇게도 나왔었기 때문에 주성분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독립성분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등등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보조란 잠깐 보세요. 품사와 문장 성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범주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보조단이에요. 자, 품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 단위로 구분이 되고요. 철저하게 뭐 중심으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심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최소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 이상의 단위로 구성이 되고요. 철저하게 문장 안에서는 뭐 기능, 역할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같은 품사라고 할지라도요. 문장 안에서 기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품사가 문장 성분은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거기 비인기가 난다 같은 예문 나와 있어요. 이 품사와 성분을 구별해야 되는 포인트가 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요거 품사 먼저 해볼게요. 품사는 단어 단위죠. 비인기 뭐예요? 명사. 가 뭡니까? 조사. 난다는 움직임을 뜻하는 뭐가 돼요? 동사가 되죠. 그 다음에 성분, 기능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비인기가 전체 문장에 주어가 되고 있죠. 주체 역할. 난다는 이 주어를 풀이해 주니까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용어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다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성분 자체 파악하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먼저 주어 그러면 주체가 되는 기능, 주체가 되는 성분인데 주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죠? 주체가 되면 누가 무엇이가 되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태가, 단풍이, 나는 이런 것들 다 주어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네요. 다만 요거 살짝 여쭤볼게요. 나는이요 주어잖아요. 여기 붙은 는 주격조사, 보조사 중에 뭐예요? 그죠? 보조사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는이 붙어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주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는은 보조사예요. 이거 4강에서 제가 시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4강, 5강이 우리 그 형태론 부분에서 가장 문제화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 별로 안 보셨더라고요. 사회성, 역사성, 자의성 나오는 1강, 이 조회수 400회. 가장 쉬운 부분을 가장 많이 보시고요. 시험에 나왔을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잘 안 보셨더라고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죠? 1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4강, 5강 꼭 봐주셔야 돼요. 이후에 조회수 지켜보겠습니다. 그죠? 나는은 주어가 되지만 주격 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된 것이 아니라 보조사 는이 붙어서 주어가 됐을 뿐인 겁니다.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자, 서술어는 뭡니까? 풀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풀이를 해주는 형태가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같은 예문이죠. 자, 노래한다. 어찌한다의 꼴로 움직임을 풀이해 주는 거고요. 빨갛다는 어떠하다의 꼴로 성질 상태를 풀이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다. 이런 것들 그죠? 서술격 조사 이다 붙어서 무엇인지 정체를 풀이해 주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목적어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죠?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건데 동작 대상이 된다는 게 주로 을,
를 이런 거 붙여서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물론 을을이 직접 나타나지 않더라도요. 그죠? 을을이 직접 나타나지 않더라도 을을 붙여서 대상이 된다는 걸 드러내면 다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영희가 차를 마신다. 기영이는 정은이를 사랑한다 해가지고요. 마신다의 대상, 사랑한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영희가 차 마신다 이렇게 써도요. 기능상 차를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목적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어. 얘는 살짝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왜 4강에서요.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태형 뒤끝이 있습니다. 자, 우리 4강에서 조사범주 하면서요. 이와 가 같은 거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얘가 격조사인데 주격 조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뭐로 쓰이기도 합니까? 그죠? 복격 조사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복격 조사로 쓰일 때는요. 되다 아니다 앞에서 주어 말고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 뒤에 붙은 이와 가가 복격 조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거예요. 보어에 붙은 게 복격 조사가 되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 왜 용언 중에서 되다와 아니다 같은 경우는요. 뭐가 아니고 무엇이 아닌지 의미를 보충하는 성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서 주어 외에 되다와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성분 이를테면 철수는 뭐가 됐다고 농부가 됐다. 그는 뭐가 아니라고 군인이 아니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보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와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이번 2023년 지방직 9급에서도요. 이 보어 부분이 출제가 된 겁니다. 뭐 사실은 문장 성분에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보어 나왔다고 해서 적중인의 뭐냐 하는 건 굉장히 웃기고요. 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하도 그 보어 나왔다고 광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고 맞힐 수 있는 문제였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죠. 54쪽에 자, 부속 성분이라고 해가지고요. 꾸미는 애들 관형어와 부사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분에서 관형어 부사어는요. 굉장히 쉬워요. 관형어는 주로 체언을 꾸미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이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어디 풍경 고향의 풍경 어떤 꽃 노란 꽃 해가지고요. 굉장히 쉽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우리 성분은요. 철저하게 기능 중심으로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원래 그 단어의 품사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죠? 체언을 꾸미는 성분은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맨 부서는요 쉽게 접근하세요. 체험 말고 나머지 다른 것들을 꾸미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부서가 되는 겁니다. 바로 보죠. 운동장이 어떻게 넓다고 매우 넓다고 그는 어떻게 딴 아주 딴 사람 그 다음에 뭐 다행스럽게도 남아 있었다고 해가지고요. 관형어와는 다르게 그죠? 체험 외에 다른 것들을 꾸미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부서를 우리가 성분상으로 파악할 때는 굉장히 쉽고요. 다만 선생님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고요. 이런 것들. 물론 이런 범주를 거의 문제화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험에서는 다만 살짝 이제 정리를 하고 가면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어는요. 상대적으로 문장 내에서 위치가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비행기표가 남아 있었다 이런 구성도 가능하고요. 그죠? 비행기표가 다행스럽게도 남아 있었다 이렇게 써도요. 말도 되고 의미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0년 이전에 부서가 꾸미는 범주를 묻는 문법 문제 출제된 적이 있기는 한데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선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 삼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에 보조를 한번 보세요. 관형사와 관형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무슨 사 이렇게 끝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품사. 무슨 이렇게 끝나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성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분으로서 관형어를 찾는 건 되게 쉬워요. 거기 예 세 개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이를테면 온갖 시련. 그 다음에 달리는 말. 그리고요. 빨간 사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빨간 사과. 일단 성분 자체를 따지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세 개가 다 뭡니까? 실현, 말, 사과라는 체온 꾸미고 있으니까 이거 셋 다 뭐죠? 관형어죠. 근데 시험에서는 얘네가 관형어라는 걸 물어볼까요? 아니요. 그죠? 한번 보세요.
품사를 물어본다고요. 채운 꿈이라는 밑줄 치고 그러면 얘는 관형사고요. 달리는 동사, 빨간은 뭡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죠. 꼭 이렇게 관형어로 쓰이는 애들의 밑줄 치고요. 품사를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관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용언 배울 때 5강에서 그죠? 5강에서 다룬 부분인데 4강 5강에서 다룬 부분이에요. 용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붙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의 어감 부분에 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 기능이 관형사처럼 체언을 꾸미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할 수 있잖아요. 문장 성분은 어차피 기능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다 관형어가 되는 건데 품사는 여전히 뭐예요? 용언, 즉 동사와 형용사가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죠. 어간에 어미 붙이면 형태나 기능이 달라질 뿐이지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관형어이면서 동사, 얘는 관형어이면서 형용사가 되는 거죠. 우리 왜 영어 문법에서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것을요. 국어 문법 용어로 표현하면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성분상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영어 문법하고 국어 문법하고 연결하시면 안 돼요. 게다가 영어 문법에 쓰이는 여러 가지 설명 용어들이 일본식 영어 교육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개판이에요. 아주 개판인데 시험에서 뭐 그런 것들 묻지는 않지만 아주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죠. 국어 공부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영어 문법 용어도 이상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 이 함정에 꼭 관형의 밑줄을 치고 품사를 물어보는데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어차피 체언 꾸미는 관형어로 쓰일 수 있는 품사는 관형사는 원래부터 체언 꾸미는 의미만 있는 거니까 관형어로 쓰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을 때도 관형어로 쓰이게 되죠. 그러면 품사 물을 때 이거 구별 기준 찾아야 되죠.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품사 구분 기준에서 형태상의 차이가 있죠. 대답해 주세요. 봐. 4강, 5강을 안 보니까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꼭 보세요. 고전데 조회수 지켜봅니다. 자, 뒤끝 장렬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용어는 뭐예요? 형태상 가변어. 그쵸? 맞아요. 관형사는요. 불변어. 그러면 체언 꾸미는 단어에 밑줄 치고 품사를 물어보면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뭐부터 따져야 돼요?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그래서 불변어라면 즉 다를 붙인 기본형이 없고 형태가 고정되기 때문에 걔는 관형사가 되는 거고요. 가변어 다 붙인 기본형이 있고 형태 변화 활용할 수 있다면 용언 범주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이에요. 체언 꾸미는 단어에 밑줄 치고 품사를 물어볼 때는요. 기능 물어볼 때는 그냥 무조건 관형어니까 상관없고요. 품사 물어볼 때는 뭐부터 점검해야 된다?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그래서 자 가변어라면 기본적으로 용언의 범주에서 생각해야 되고요. 불변어라면 뭡니까? 관형사가 되는 거죠. 이 한번 들어볼게요. 2011년 지방직국부에 출제됐던 문제기도 해요. 이런 게 나왔거든요. 장엄한 풍경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밑줄 치고 품사를 물어봤다고요. 그러면 장엄한이 풍경 꿈이네. 관형사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관형어라는 건 맞지만 품사는 관형사 아니죠. 뭐부터 따져야 돼요?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그러면 장엄한 같은 경우는 기본형 뭐가 있어요? 장엄하다라는 기본형이 있고 장엄한이라고 활용을 한 거니까 가변어죠. 가변어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용언의 범주입니다. 용언 안에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파악하는 거 쉽지 않나요? 그죠? 장엄하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자, 여기서 또 갑자기 선생님 동사 형용사 구별이 아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동사의 가장 중요한 문법적 특징 그죠? 어감과 어말어미 사이에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니은이나 는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장엄하다 같은 경우는요. 그죠? 장엄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색하다는 거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니은 는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장엄하는 품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이 보어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보다 더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잡아 두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성분 중에 마지막입니다. 독립 성분의 독립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이 독립어에 대한 것들은요. 예전에 4년 전에 그냥 군무원 국어에서만 한 차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독립어.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고요. 감탄사와 우리 품사 중에 감탄사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체언에 혹격조사가 붙어서 부르는 말이 독립어가 되는 겁니다. 어머나 감탄사가 독립어가 되는 거고요. 철수라는 명사에 혹격조사야 붙여서 철수야 이렇게 부르는 말이 독립어가 되는 겁니다. 끝 됐고요. 자, 문장의 구조까지 한번 가보죠. 자, 3번에 문장의 짜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면 견문장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문장의 구조를 묻는 문제들 출제가 되는 거고요. 출제 빈도 높지는 않아요. 자, 우리 54쪽 아래쪽에 보시면 문장의 구조와 관련해서 도식화 해놓은 거 있는데요. 가볍게 보시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55쪽에. 자, 1번에 보면 혼문장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우리 왜 혼 그러면 하나, 낮게 이런 뜻이니까 혼문장은 뭐냐면 전체 문장이요. 전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혼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을 혼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한국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서술어라고 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주어가 보이지 않더라도 서술어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혼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견문장은 그러면 여기 길에서 생각하면 편하죠. 견문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이상 2번 이상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 견문장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거죠. 전체 문장을 봤을 때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데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전체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 속에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안고 있어서 견문장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주술 관계가 2번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어진 문장은 2개 혼문장을 앞뒤로 붙여서 끊지 않고 끝내지 않고 앞뒤로 붙여서 이렇게 만든 견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용어 자체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3번에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 자, 아는 문장이 뭐 갖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속에 안고 있는 거. 우리 왜 앞에서 했잖아요. 주어 서술어 관계로 묶여 있으면서 전체 문장 속에서 하나의 품사 같은 기능을 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절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는 문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속에 뭘 갖고 있는 거, 절을 안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절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문장 속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절이 아는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는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절을 다른 말로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만 이 절, 안긴 문장이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요. 크게 5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시험에서는요. 아는 문장 주고 나서 그 속에 어떤 절이 안겨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명사절.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이루어진 절이 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끝나는 형태 보면 얘는 형태 기억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음이나 미음이나 기, 것, 의존명사 것 이렇게 끝나는데 사실 이 것으로 끝나는 명사절 같은 경우는 문법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죠? 기준을 잡는 건 얘도 명사절인데 시험에는 이거 붙은 형태가 출제되지 않으니까 얘는 가볍게만 보시고요. 꼭 알아야 되는 건 이 형태로 끝나는 거예요. 자, 논란 신경 쓰지 마세요. 논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다고 뛰어난 강사 아니고 그거 많이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명확하게 잘 나오는 것들을 명확하게 맞힐 수 있는 강의. 그렇게 하는 공부가 제대로 하는 강의고 제대로 하는 공부예요. 꼭 초짜 강사들이 뭐 이런 거 논란 나오면 되게 광분해서 얘기하는데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써먹을 일도 없는 거 강의해서 뭐 합니까? 그죠? 꼭 2년, 1년 이렇게 강의한 애들이 앞뒤 모르고 그렇게 하죠. 자, 다만 이제 것 같은 걸 우리가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요. 그죠? 문장에서 쓰일 때 앞에 관형어, 우리 관형어 배웠잖아요. 관형어가 있어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의존 명사라고 해요. 그냥 그 정도 가볍게 보시고요. 자, 초점은 절입니다. 보세요. 문장 내부에 아는 문장에서 절 찾으려면 그죠? 주어 서술어 관계로 이어진 것 찾으면 되죠. 그럼 보세요.
철수가 해냈음. 주술관계로 묶여서 분명하다의 주체가 되고 있죠. 아,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가 범인이라는 것 해가지고요. 그가 범인이다. 주술관계로 묶여서 역시 밝혀졌다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농사가 잘되기. 농사가 잘되다. 주술관계로 묶여서 이것을 빌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마지막은 좀 재밌죠. 보세요. 고기가 나오기, 고기가 나오다. 주어 서술어 관계로 묶여서 뭐 고기 나오기 이러다고 용언 꾸며주니까 부서 역할하고 있죠. 이게 재밌죠. 보시고 겉붙은 건 참고 삼아 보시고요. 학교 문법에서는 이렇게 겉붙은 것도 명사절로 봅니다. 다만 논란의 소지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기 붙어서 주어나 목적어나 부서로 쓰이는 걸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예문들 주고 나서 명사절이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형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최근 5년간 기출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풀 거예요. 자, 다음에 요거 한번 확인하고 나면 2번부터는 쉬워요. 관형절, 절 자체가 무슨 역할? 관형어의 역할. 관형어의 기능 뭡니까? 체언 꾸미는 거죠. 보세요. 지금 보니까 내가 읽은, 내가 읽는, 내가 읽을, 내가 읽던 해서 주술관계로 묶여서 뭐 꾸미고 있나요? 칙이라는 치연을 꾸미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관형절이라고 하고요. 명사절처럼 관형절에 뭐가 붙는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건 명확하기 때문에 뭐가 붙는지 외울 필요 없고요. 형태 외워야 되는 건 명사절 하나면 좋게요. 3번의 부사절. 그러면 절 자체가 무슨 기능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기능으로 쓰이는 거예요? 부서의 기능. 뭐 그죠? 체험 말고 다른 거 꾸미면 되죠. 보세요. 그녀가 말도 없이 말이 없이 떠났다. 용언 꾸미죠. 재주가 있다. 재주가 있게 생겼다. 그죠? 세 번째 뭐예요? 비가 와서 중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술관계로 이어진 절 자체가 용언 꾸미는 부서 역할을 하고 있죠. 이거 부사절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이상한 거 있죠? 맞아요. 뭐가 이상해요? 선생님, 명사절이 주어, 목적어, 부사 이렇게 남아 있었고 부사절은 부서의 기능.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죠? 부서의 기능을 하는 절은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뭐 명사절도 부서의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도요? 부사절도.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묻지 않겠어요? 그죠? 부서의 기능을 하는 절에 밑줄 치고 얘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보조단 보세요. 아유, 훌륭합니다. 그죠? 이런 포인트들이 보조단에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럼 보세요. 제가 아까 명사절의 형태는 외우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주고 그래서 똑같이 부서의 기능을 하더라도 그죠? 이것만 외우면 돼요. 미음, 기로 끝나면 얘는 뭐다? 명사절이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미음, 기로 끝나는 절은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다만 그런 명사절이 부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 절이 그죠? 부서의 기능을 한다면 부사절이 되는 거죠. 예문 확인할 수 있죠. 이곳의 기후는 인삼이 자라기에 적합하다. 자, 인삼이 자라기가 묶여서 적합하다 꾸미니까 부서 기능을 하는 건데 뭐로 끝나요? 기로 끝나니까 얘는 명사절이 부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는 기촉도 없이 다가왔다라고 했을 때는 기촉도 없이가 주술관계로 묶여서 다가왔다를 꾸미고 있는데요. 부서의 기능을 하는 무슨 절?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예문들 주고 나서 부서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다. 부서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이다. 이걸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트릭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자, 4번에 서술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절이 서술절,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럼 주어 풀이해주면 되는 거네요. 보세요. 얼굴이 까맣다, 인정이 많다가 묶여서 지아는 그녀는 이라는 문장 전체의 주어를 풀이해주고 있죠. 선생님 이게 주술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거 맞나요? 맞죠. 보세요. 지아는 지금 방금 봤던 예문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아씨 계신 건 아니죠? 얼굴이 까만 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얼굴이 까맣다. 일단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문장의 주어가 지아는인데 이 절이 묶여서 지아는이라는 주어를 풀이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술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거 맞아요. 우리 서술절 같은 경우는요. 서술절의 주어가
전체 문장 주어의 부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데요.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 5번이 인용절. 말 그대로 그냥 인용한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한 것이 절 형식으로 안긴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직접 인용한 것을 직접 인용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조사 라고가 붙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꾼 것을 간접 인용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라고가 아니라 조사고가 붙습니다. 오히려 인용절은요. 문장의 구조를 묻는 것보다 직접 인용절이냐 간접 인용절이냐에 따라서 붙는 조사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문법적인 올바른 문장 표현이나 문법적인 문제로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형태상 금방 드러나는 게 직접 인용절은요. 인용절은 앞뒤에 큰 따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는 직접 인용절에는 조사 라구가 붙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간접 인용절은요. 앞뒤에 큰 따옴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간접 인용절에는 라구가 아니라 조사고가 붙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 인나가 나에게 자기도 내가 좋다라고 말했다.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 말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인용절과 관련해서는 직접 인용절에는 라고, 간접 인용절에는 고가 붙는다는 거 이거 명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자, 문장 구조에서 이어진 문장은 정말 잘 안 나옵니다. 홈문장 2개 붙여놓은 건데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산이 높다, 물이 맑다 같은 각각의 홈문장을 나열, and로 이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 갔으나 그의 예수는 살아있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대조, 그죠? 버드로 이어놓은 거. 바드, 영어 발음 멋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개의 홈문장을 앞뒤로 나란히 붙여놨는데 나열이나 대조, and, but가 아니면 나머지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제가 예를 들어놨을 뿐이고요. 뭐 조건으로 이어져 있다, 이유로 이어져 있다, 의도, 배경, 양보로 이어져 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가볍게만 정리하세요. 그죠? 자, 홈문장 2개를 앞뒤로 붙여놓은 걸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 and, but면 대등, 그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면 종속 이렇게 나뉜다. 그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문장 성분도요. 올해 지방직에서 출제가 됐다고 했죠. 기본적인 거 알아두셔야만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성분, 그다음에 성분과 품사, 문장의 구조에서 절, 그죠? 절의 종류 구분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2번째 또 했는데요. 시간도 똑같이 끝났어요. 첫 번째 거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장 성분하고요. 문장 구조는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